R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레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을 연구해 오셨죠. 돈과 부채, 내부 질서와 혼란, 강대국 갈등, 자연재해, 그리고 기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채부터 시작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적해 오셨지만 미국만 봐도 지출은 7조 달러인데 세수는 5조 달러뿐입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건가요? 이 구조라면 어떤 형태로든 위기가 불가피한 건가요? Yes, we're past the point of 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습니다. 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지출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혈관 속 플라크가 피의 흐름을 막는 것과 같아요. 같은 원리고 측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만큼 국채를 팔아야 하니 수급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채권은 나쁜 투자였고 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걸리고 차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가지 힘 중 하나인데 그 동학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전에 없던 일처럼 취급하죠. 동맥 속 플라크처럼 서서히 쌓여왔고 자신들이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취약한 시기를 꼽자면 중간선거 이후부터 대선 이전까지입니다. 이 힘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Presidential election, because as we connect these forces, 부채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비롯해 온갖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격렬한 정치 갈등까지 겹치게 됩니다. has implications for taxes. It has implications for all sorts of things. So what does history tell us that this looks like? 역사적으로 그 지점에 가까워지면 어떤 모습인가요? 금리가 특정 선을 뚫는 건가요? 부채 유찰인가요? 채권 시장 발작이 왔다는 신호를 뭘로 보시나요? Well, it could be seen. 채권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빠르게 오르는 거죠. 단기 금리는 눌러놓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And the long rates are rising. And we are seeing some of that. 그 다음엔 달러가 약해지고 금을 비롯한 다른 자산으로 돈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Movements such as in gold and other assets. And when you see that rise in rates, 그렇게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채권이 떨어지고 주식이 오르면서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 대비 낮아져 있거든요. Prospective returns now of stocks are now down low relative to the prospective returns of bonds. And 그 상승 압력이 주식시장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고전적인 동학이에요. 그리고 연준이든 어느 중앙은행이든 쉽게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점점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연준은 긴축이냐 완화냐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경제에서요, 주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충격은 완전히 다르고 정치적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위험한 겁니다. 이 행정부는 금리 인하 요구에 아주 노골적이었죠.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채권 시장이 연준 의장을 시험해 왔는데 워시 의장도 곧 큰 시험대에 오를까요? 물론이죠. 한 사람의 부채는 다른 사람의 자산입니다. 실질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 그 채권은 외면받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왜 들고 있는 걸까요? Are not appreciated. Okay. So what are you holding the bond for? 실질 수익률 때문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보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1930년대처럼
재무부가 연준과 손잡고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독립성이 깎여나가는 상황으로 가게 될까요? I think it's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양적 완화 시기에도 여러 번 봤던 일이죠. 이걸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매입 등으로 채권 금리를 인위적으로 눌러놓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외환 통제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낮은 실질 금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보통 높은 세금과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따라오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요. 돈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럴 때 금 보유가 불법화되고 외환 통제가 등장했던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채권 시장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높은 실질 수익률을 줘서 제 기능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작돼서 매력을 잃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으니 돈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게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문제라고 아주 일찍부터 말씀하셨죠. 이제는 다들 잊은 듯합니다. 이걸 1956년 수에즈 위기에 비유하셨는데요. 미국도 당시의 영국처럼 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미국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What we're seeing now 지금 세계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며 각국 지도자들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아시아에서 한 달, 중국에서 열흘을 보냈어요.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질문은 미국이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서 말이죠. 지금 아시아에서 제가 만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미국은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t'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fight a war because the population doesn't want. 생활비 충격도 사람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고 뭐든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그리고 나라가 힘을 여러 곳에 분산할 여력도 없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 다른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이미 과도하게 뻗어 있어요. 바로 그 인식이 지금 매우 큰 지정학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 있었으니까요. 대만 문제가 있고 그 주변에 국경 문제들이 있습니다. 봉쇄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That's over pretty much. And so as a result of that 그 결과 대만을 둘러싼 역학이 생겼습니다. 대만이 특히 심각한 건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반도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봉쇄를 선언하고 일주일간 칩 반출을 전부 막는 건 전적으로 그들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면 of no chips out coming out. Let's just imagine that that signal was given. AI 주식 전부와 주식 시장 자체가 폭락할 겁니다. AI stocks and everything would crash. The stock market would crash. Yes, and considering how high 맞아요. 지금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이 얘기들을 묶어보죠. 한쪽엔 이미 막대한 지출이 있습니다. 전쟁은 엄청나게 비쌌죠. 다른 쪽엔 AI와 AI 주권 경쟁이 있고요. 부채 시장에는 AI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알파벳까지 대규모 조달에 나섰죠. AI가 다른 자금 수요를 밀어내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기술 변화는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버블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도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과했는지는 걱정하지 않든가 아니면 돈을 덜 써서 점유율을 잃든가 둘 중 하나예요.
or you don't spend enough money and you lose your market share. 경쟁이 치열한 만큼 아주 부정확한 게임이죠. Okay. 그리고 사람들이 기술에 베팅할 때 저도 기술에는 베팅합니다만 주식을 사는 게 기술에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얘기예요. 주식은 비쌀 수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가 소득에 비해 크게 불어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부와 소득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부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10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5천만 달러를 조달하면 그게 10억 달러의 부로 계산됩니다. 5천만 달러만 넣고도 억만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건 돈뿐이라 부는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돈의 양에 비해 부가 너무 많아지면 취약해집니다. 버블은 부를 돈으로 바꿔야 할 때 터집니다. 그 계기가 뭐냐고요? 보통은 부채 때문이지만 모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유세 같은 것도요.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부의 일부를 팔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동학은 기적 같은 기술과 함께 옵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에는 훌륭한 기술들이죠. 그래서 생산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의 격차라는 큰 함의가 있어요. 인구의 아주 적은 비율은 믿기 힘들 만큼 잘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낙관하냐고요? 협력해서 풀 거라고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버블은 결국 터지느냐?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블은 측정할 수 있어요. 저는 버블 지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잉 보유는 어떤지, 심리는 어떤지 같은 여러 지표들인데 지금 우리는 2000년과 1929년의 수준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수준은 아니지만요. 위험 기준선이 있나요? 두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버블 그 자체가 있고 버블을 터뜨리는 바늘이 있어요. 바늘은 돈을 마련하려고 부를 팔아야 할 때 찾아옵니다. 보통은 부채 문제의 동학 속에서요. 일본의 버블 1929년 버블, 2000년 버블을 보세요. 전부 통화 긴축이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버블은 바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죠.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버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바늘을 찾는 것. 바늘은 부가 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가진 건 부인이 부의 일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이 동학은 같은 경로를 따라갑니다. 하루 종일 듣고 싶은 얘기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패밀리 오피스에서 직접 쓰고 계시다니 다음에 그 얘기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레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